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는 하락한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날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앞으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들의 주가 향방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넷플릭스가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6.5%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고 아마존도 주간 기준 7% 하락했는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11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얼마나 구체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시장의 방향성은 엇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그리고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17일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데 따른 부담 속에서 엇갈린 경제 지표들까지 더해지면서 보합권에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2.29%, S&P 500 지수가 1.25% 오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1% 빠졌는데요. 시장에 뚜렷한 재료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되면서 지수는 장중에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데 따른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7만 7천 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 이틀 연속 7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경제 재개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 회복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지표도 나왔는데요. 7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73.2로 지난달 확정치 78.1에 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시장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고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6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서 혼재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도 주시했는데요.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서 이달 말까지 신규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실업보험 지원 연장 등 추가 부양책의 세부 내용들을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은 이날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채권 펀드와 현금 관리 서비스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난 덕에 2분기 순이익이 21%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트위터, 테슬라 등 대형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도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보여서 주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상승 출발한 다우지수 다우지수 장 초반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0.23% 떨어져서 26,67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0.28% 올라서 1,50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나 초반에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반등에 성공해서 오름폭을 조금은 키워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역시나 0.28% 상승해서 3,224포인트에 문을 닫았고요. 장 초반에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초반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해서 상승폭을 조금은 키워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이날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는데요.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할 지배적인 이슈가 부재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도 좀 제한이 됐고요. 결국은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나타났다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US뱅크 같은 IB에서는 S&P 500 지수가
3,230선 정도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시장 전반에 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주간 성적 같은 경우에도 S&P 500이 1.2% 상승했지만은 나스닥이 1%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혼재 양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S&P 500 지수는 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5% 정도로 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추가 상승을 좀 강력하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목별 장세 말씀을 드렸는데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 가운데서 아마존에 대한 이 얘기를 좀 드리면은 지난주에 5거래일 모두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7%가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2월 이후에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가 상승했던 그 주간에 아마존이 5% 이상 하락했던 게 2014년 1월 이후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는 기대감과 우려감 사이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WTI는 일단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산유국들이 8월부터 12월까지 감산량을 감축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기대감과 우려 사이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장 마감은 0.05% 약보합권세 마감이 됐고 40.5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제공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달러 약세까지 지속이 되면서 금값은 지난 금요일에 상승했습니다. 0.1% 정도 소폭 올라서 1,812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지난 금요일에 어떤 지표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장중에 0.6%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0.634%에 마감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0.3% 정도 내려서 96.01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볼 텐데 팀장님 어떤 뉴스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올해 4월 이후에 역사적인 패턴을 뒤집는 매우 이례적인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 증시가 정규장보다도 시간의 거래, 즉 폐장했던 그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상승분이 형성됐다는 것인데요.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4월 이후에 S&P 500 지수가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특히 이 시간의 거래에서의 상승폭, 지금 그래프에서 파란 선으로 표현된 그 부분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JP모건은 이 같은 이 현상에 대한 이유로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지표나 아니면은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 소식 등 이 마감 후의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은 기간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상승폭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즉 유럽의 장중, 즉 또 미국의 개장 전 시간이 되겠죠. 그때 나왔던 시장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은 마감 직전에 이 지수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개장 직후에 팔면은 성공 투자, 성투를 했다라는 뜻이 또 되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각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더해서 이제는 또 이 미국의 백신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실적 등도 정규장 외에 공개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개장하면서 샀다가 장중에 파는 이런 매매들은 결국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네, 이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죠. 이 SPY가 설정됐던 1993년 이후에 매일 마감 직전에 이 SPY ETF를 사고 다음날 개장 직후에 팔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적 수익률이 무려 570%였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말씀해 주셨듯이 개장하고 나서 바로 SPY를 사서 그날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수익률이 한 3%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은 올해 첫 100거래일 간에는 개장 때 사고 같은 날 팔았을 때 수익률이 약 한 17% 정도 나타났고 반대는 마이너스 20% 정도로 좀 굉장히 이례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연초에 이 같은 상황이 잠시 바뀌었다가 제자리를 찾은 셈이라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JP모건의 지적처럼 다시 폐장 시간의 이슈에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결국은 짧게 치고 빠지면서 단기 수익을 얻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초에는 경계감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 데이 트레이딩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은 팬데믹 이후에는 좀 더 큰 업사이드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 실적 발표들은 주로 이제 개장 전이나 마감 후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를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팩트셋의 집계에 좀 따르면요. 지난주에 S&P 500 기업들의 약 한 9%가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중에 73%의 EPS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물론 기존의 이 전망치와 더한 이 블렌디드 어닝스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EPS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44%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비스포크가 이 자체 집계를 한 실적 발표 기업 32개 가운데서 16%가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고요. 하향 조정은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나쁘지 않았다 첫 주 분위기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 가지 좀 기억할 점은 실적 발표 기업의 평균적인 주가 반응은 마이너스 0.57%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벤트를 매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단 한 가지 위안은 처음에 개파락 0.76%가 평균적으로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는 0.21%포인트로 좀 줄였다라는 점은 좀 위안거리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목요일에 중국 증시가 한 번 더 급락하고 나니까 이게 과연 지금 중국 증시에 투자할 만한 때일까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JP모건 자산운용의 아시아 시장 수석 전략가가 지난 6월에 나타났던 이 소비 지표가 실망스러웠지만 중국의 소비 파워는 여전히 상당히 강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 투자할 만하다고 평가를 내린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모건의 그 아시아 시장 전략가가 중국 소비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지난 6월 중국의 소매 판매가 1.8% 하락했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였던 0.3% 상승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치에도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중국 증시는 5% 가까운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중국 증시가 급등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 관영 매체에서 주식을 사라고 부추기는 데다가 또 중국 공산당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수 진작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국 증시의 이제 앞으로의 핵심은 소비 판매, 소매 지표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소비 지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목요일에 중국 증시가 급락했던 겁니다. 하지만 JP모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 소비 지표가 좋지 못했던 것은 당시에 베이징 인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재확산될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일시적으로 타격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 근거로 이걸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로는 요즘 중국인들 사이에서 이번 여름에 과연 어디로 놀러 갈 것인지가 키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핵심 이슈고 또 중국인들은 요즘에 국내 여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3분기 소비 섹터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인다고 덧붙인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2.5% 성장을 뛰어넘어서 3.2% 성장을 기록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 6.8%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공산당은 내수 부양을 하겠다는 정책 노선을 변경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결국 경기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이고 이는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내린 겁니다. 팀장님, 중국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은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화랑을 띄었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논란까지 재점화가 됐다가 현재는 좀 스팀이 좀 꺼진 상황이죠. 기본적으로는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좀 버블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증시가 살아나는 것도 미국에 그렇게 나쁠 거는 없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곳에서는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 경제이기는 하지만은 이 팬데믹에서 비교적 좀 빠르게 반등을 했다. 그러면서 서구권 대비해서 일부 서비스 부문에
부분에서는 더욱더 디지털화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JP모건이 내놨던 이런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중국이 주요 경제권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성장권으로 회복을 했죠. 이런 부분, 즉 중국 경제가 살아나든 증시가 화랑을 계속해서 이어가듯 일단은 지금 시장은 그것이 전 세계로 전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가능성에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에서는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소기업들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이 PPP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자동적인 탕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가 이달 말까지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추가 부양책은 피해가 큰 산업과 소기업 그리고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하원 증언을 통해서 이전에 미국 은행들이 15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PPP는 자동으로 보조금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바에 한 번 더 지지를 했는데요. 또 소기업 대상 PPP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식당과 호텔 등 코로나19로 심하게 타격을 입은 기업들은 PPP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인데요. 현재까지 이 PPP 프로그램으로 약 5,200억 달러가 사용됐고 지금은 1,300억 달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주까지 휴회에 들어갔고 이번 주부터 다시 개원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전에 이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만큼 이번 주에는 공화당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재정 부양책이 발표가 된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그 구간별로 단기 조정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이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결정적인 악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추가 좀 이 브릿지 역할을 해줄 재정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최소한의 좀 조정을 막아주는 역할 정도는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 좀 지연되는 것, 기업 실적 우려 등과 더불어서 시장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의 최대 광고주 디즈니도 페이스북 광고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투자하는 더 나은 방법으로 의료장비 관련주 투자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의 외식업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줄줄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페이스북입니다. 팀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치 혐오 또는 차별적인 게시물에 침묵했다라는 이유로 다수 기업의 광고 보이콧에 시달리고 있는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이 디즈니도 광고 보이콧에 동참했다라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초로 좀 보도를 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은 디즈니가 최근에 이 페이스북에 대한 광고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니레버라든지 스타벅스, 포드 등에 이제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참고로 디즈니가 올해 첫 6개월간의 페이스북의 미국 내 최대 광고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홈디포에 이어서 또 2위 광고주였던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큰 광고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가 디즈니 플러스를 페이스북에 광고를 좀 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2.1억 달러를 또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디즈니 역시 대다수의 다른 광고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이 광고 보이콧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콧 기간도 일단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던 이제 광고 보이콧 다시 한번 디즈니까지 가세하면서 이 불붙는 양상인데 이게 어느 정도 페이스북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까요? 네, 산술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페이스북의 연 광고 매출이 약 한 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디즈니가 상반기에 한 2억 달러 정도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죠. 연 환산 시에 약한 그렇다면은 0.5% 정도 비중으로 좀 미미하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는 기업들의 수가 약 한 800만 개 정도 됩니다.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IB에서는
보이콧이 주로 7월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도 광고 비성수기다, 이 영향이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고요. 베런즈라는 곳에서도 이 페이스북의 광고주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과 확산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 이슈가 많았던 페이스북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7월 29일에 실적을 좀 발표를 하거든요. 시킹알파에 따르면은 지난 3개월간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5건, 그리고 하향 조정이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IB들이 좀 제시를 한 실적 전망은 대체로 좀 긍정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4월 저점 이후에 온라인 광고 지출이 회복세를 지속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목표 주가를 28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던 제프리스라는 IB에서도 5월과 6월의 광고 지출이 예상보다 견고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나간 2분기 실적이 괜찮은 것보다도 이번 실적 발표 이벤트에서도 어떤 광고 보이콧과 관련된 코멘트 아니면은 대응 방안이 좀 나올지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NBC의 유명 진행자이자 투자 전문지 더 스트리트를 소유하고 있는 짐 크레이머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백신 개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면서 이곳에 뭐 장비나 아니면 어떤 키트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짐 크레이머는 골드러시라는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 골드러시 한번 그 내용을 먼저 보면요. 골드러시라고 한다면 18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너도 나도 캘리포니아에 몰려들어서 금광을 캤던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은 금광을 캐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죠. 금을 캐는 사람들은 금맥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거의 파산나기 일쑤였는데 당시 떼돈을 벌었던 곳은 뭐 리바이스 청바지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금을 캐진 못하더라도 결국 작업복은 계속 입어야 되니까 리바이스 청바지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거고 또 곡괭이와 삽 이런 걸 팔던 사람들도 금은 못 찾아도 금광 찾아서 곡괭이와 삽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짐 크레이머는 똑같이 이 백신 개발 기업보다는 이곳에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투자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는 백신 개발 기업들은 지금 현재 누가 선두인지 누가 후발주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측만 난무한다면서 결국은 서너 개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키트를 생산하는 에보트랩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장비와 실험 재료를 생산하는 서모피셔 사이언티픽 또 서모피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나허 의료 장비를 생산하는 허니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이 백신 개발 러시와 더불어서 제2의 리바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팀장님 저는 이런 점이 궁금한데요. 과연 이 4개 기업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일까? 가장 접점에 있는 기업은 무엇일까?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물론 제가 뭐 한 기업을 좀 찝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각각의 좀 특성과 함께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힌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요. 서모피셔가 한 달간 14% 정도 상승을 했고 에보트랩과 다나와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 달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다나허가 21% 정도 상승을 했고 TMO가 서머피셔가 1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미 좀 이 같은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도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16일 목요일에 에보트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에서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호조 덕분에 미국 진단기기 부문의 매출이 YOY 기준으로 23% 급증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겠고 서머피셔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초에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에 힘입어서 2분기 매출 증가율이 10%에 달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즉, 이 같은 기업들은 이미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점이 자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서머피셔와 에보트랩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와 2021년 PER이 각각
10배 정도, 그리고 20배 중반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형 의료기기 관련주로도 성격도 비슷하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고요.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주가 탄력성은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PER이 2021년도에도 32배로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더 있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니웰 같은 경우에는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코로나19 관련 제품도 물론 파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2019년도에 매출의 40%를 차지했던 부문도 항공우주 부문, 보잉의 항공기 엔진을 좀 납품하는 그런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과 꼭 주가가 연동할 수는 없다.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각각의 기업별로 성향을 보면서 여기서 저희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 있죠. 이 미국의 외식업계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30%에 달하는 레스토랑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3월에는 27%의 마이너스대를 기록했는데 4월에는 50% 넘게 빠지면서 전년에 비해서는 반 이상 줄어든 그런 매출을 기록했다는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다시 한번 일면서 이 음식점들은 운영을 재개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더욱 암울해졌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S&P 글로벌 레이팅스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레스토랑 체인 브랜드 15곳이 대출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CEC 엔터테인먼트, 척키치즈의 모 회사라든지 가든 프레시 레스토랑 그리고 르팡 코티디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산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최대 프랜차이즈 운영업체죠. 피자헛의 외식 브랜드도 이달 초에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은 외식 업체부터 대형 업체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PPP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제 재개가 늦춰짐에 따라서 회복 속도도 더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란 얘기죠. 최근 외식 업계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어떤 의견들이 나와 있나요? 네, 현재 나오고 있는 의견은 조금 좀 회복되는 듯 하다가 전망이 다시 좀 악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따른 사업 정상화 기대가 좀 있었다가 코로나19 재유행에 이 같은 기대감이 짜게 식은 그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오픈 테이블이라는 곳에서 집계를 하는 미국의 이 식당 예약 건수가 6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전년의 약 한 60% 수준까지 회복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40% 수준으로 그 회복력이 좀 약화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실제 회복되는 시점과는 별개로 어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된 호재가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고조되는 재료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당연히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금요일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수고하셨고요.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